저 다시 저기 끝에 우리 땅은 합창을 해주시길 제작진이 부탁해요. 네. 우리 땅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 스테이트 치겠습니다. 스탠바이. 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맞아야지. 이거 합창하긴 했잖아요. 왜 안 도와주세요?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따라할 수가 없네 민망해서. 노래 망칠까봐. 취해가지고. 예, 67년 전 오늘부터였죠. 1952년 8월 28일은 한일 독도 분쟁이 점화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장하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많이 당황하셨죠? 당황이 아니고요. 저는 대본에 이게 있어서 진짜 할까?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습사원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사원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열 몇 번째 수습사원인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뭐 그런 것 같던데요? 예. 외부자들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열몇 번. 봐요. 저는 뭐 저 채널 A 프로는 다 봅니다. 제가. 진짜로? 근데 원래 이 현 정부의 모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가 아니겠습니까? 수습사원은 뭐 오래 가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북으로 간 남한의 스파이 암호명 흑금성. 요즘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열기는 시대극이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1998년 일명 총풍 사건을 다룬 영화죠. 공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영화의 배경 당시가 우리 이제 외부자들 경우에는 한창 30대였을 것 같은데 영화들은 다 보셨습니까? 예,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 감상평을 좀 남겨주신다면. 아주 리얼하게 잘 묘사가 됐고요. 특히 이성민 씨의 연기가 너무 좋았고요. 정말 북한 사람 보는 것 같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선은 저도 98년에 금강산 개방되기 전에 동아일보 취재단 일원으로 북한에 2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났던 경험했던 이 환경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아주 묘사를 정밀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감나게 제가 다시 거기 들어가 있는 듯한 네, 그 정도로 그 정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예. 좀 디테일한 얘기는 조금 더 뒤에 하고요. 공작을 벌인 흑금성이라는 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이고 또 이 이야기 중심에 1998년 총풍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뭔가 좀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예, 정리를 그러니까 좀 제가 하고 가죠. 97년 대선 직전에 당시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의 관련자와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북한 측 관계자를 만나서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대가의 지급을 제안한 그런 혐의가 밝혀져서 당시 안기부장, 차장 이런 분들도 함께 이제 수사가 되고 구속되기도 했던 사건이죠. 이게 대통령 당선의 역사가 바뀐 아주 엄청난 실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게 공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버렸고, 그랬죠. 그 바람에 이제 이해창 후보가 오히려 타격을 입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외부자들에서 특별히 영화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을 특별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나와주세요. 실존입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와주세요. 실존입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또 만나네. 흑금성이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흥행 중인 영화 공작의 진정한 씬 스틸러,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후보이자 이듬해 일어난 총풍 사건, 그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인재 전 의원입니다. 공작의 씬 스틸러라고 했을 때 아마 머릿속에 다들 떠올렸던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효리. 우리 진 교수님은 이효리 씨고 뭐 흑금성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예, 이 북풍 사건 중심에 공작 요원인 흑금성이 있습니다. 이게 암호명이죠, 흑금성이라는 게. 그런데 흑금성이 당시에 이인재 후보와도 만났었다. 이게 실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2번 만났는데요. 이제 그때 유력 후보가 이제 김대중 후보, 이해창 후보 초 이렇게 3사람이었는데 3사람 쪽이 다 접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쯤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12월 17일이 선거일이고 선거날이니까. 내가 도지사였기 때문에 네. 3개월 전인 9월 17일 날까지 제가 사퇴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9월 17일 날 제가 사퇴하고 이제 대선에 뛰어들기로 결심을 하고서 아주 부지런히 움직일 때인데 제 바로 손이 동서가 있어요. 뭐 조 회장이라고 뭐 이름은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충북에서 일가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바로 좀 급하게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전국을 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전화로 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잠깐 만났는데 난 뭐 동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조 회장만 그 자리에? 누구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 중고등학교 10년 후배라고 잘하는 후배라고. 그래서 북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안기부 특보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위장된 신분이 이제 그 아자 거기 전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박채서죠. 그때 뭐 예. 흑금성이라는 이야기 나중에 뭐 예. 공정명 나중에 이제 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안 거고 거기 이제 박채서가 상대했던 게 이제 이철이라고 그래요. 네. 그 북한의 그 공격 책임자가.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철이 아마 그 이제 근데 동서가 이제 나와 관계가 있고 내가 이제 자꾸 부상을 하니까 평양에서 좀 만나는 그 동서 그 만나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채서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동서하고 박채서하고 이철하고 이렇게 셋이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는데 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다. 저희들 들어가니까 샤타가 내려오고 가서 이제 이렇게 평양에서 온 그 간부들 몇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벌써 다 조사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평양에서는 기성 뭐 이제 그 김대중 후보나 이해창 후보보다는 젊은 이인재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지지한다. 자기들 뭐 잘 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뭘 도와줬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오히려 역으로. 예. 아니 거기서 그렇게 제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처음 그래서 들었을 이제 때 나한테 그 얘기 어떠셨어요? 글쎄 그 예. 들었는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나는 사실 북한 쪽하고 무슨 이게 공식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없었어요. 정치하면서. 네. 물론 뭐 이제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는 상대지만은 아직은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북한 쪽에서 내가 대통령 되는 걸 지지한다.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너무 이제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뭐 한편으로는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잘못하면 이게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영화에 보면은 이인재 대표님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키가 같기 때문에 딱 사이즈가 맞아서 화면상으로도 좋다 이래서 지지한다라는 게 그 부분 나왔을 때 웃으셨나요? 김정일 위원장이 뭐 하도 그 키 높이 구두로 신는다고 하는데 실제 키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저랑 비슷할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게 궁금해요. 내 얘기가 영화가 돼서 저게 나온다. 그걸 보시는 심정이 근데 어때요? 뭐 제 얘기는 기대를 좀 하고 갔는데 내 얘기 뭐 전혀 안 돼요. 실망하셨어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하고 실제 우리 역사 사이에 그 팩트가 도대체 뭐냐 궁금한 지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97년 대선 과정에서 남측의 보수 진영과 북측에서 가장 기피했던 인물이 DJ 김대중 후보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뭘까요? 흑금성 씨의 그 주장에 따르면은 일단 북한에서는 DJ가 너무 노련해가지고 우리가 상대하기 껄끄럽다. 예. 두 번째는 DJ 하면 항상 그 빨간 딱지가 들러붙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이걸 떼기 위해서 더 강한 반공 정책으로 갈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DJ는 그래도 민주투사 아닙니까?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해왔는데 갑자기 비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DJ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사실이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DJ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랑 북한이랑 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 사실 그 앞에 더 역사를 보면은 유신 때 북한의 김일성 주석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나쁘게 얘기하면 공모한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한 게 뭐냐면 DJ는 진짜 버겁죠. 이회창은 되면 적대적 관계로 뭐 자기네가 얻어갈 게 없지만 상당히 개혁적 이미지로 새로 부상하는 당시 이제 그 후보님이 된다면 그건 충분히 새로운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그런 그 생각을 그랬을 했었을 것 같아요, 것이다. 북한의 선택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안기부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기부 결국은 이제 이회창 후보를 픽한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사회 이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무슨 선택을 하느냐는 건데 당시에 이제 안기부도 아무래도 이제 보수 정권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현 정권을 유지해서 정권을 보위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조금 결의를 달리해서 보면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중정 뭐 이런 데는 그래도 뭐 우리 뭐 각하를 결사부위 뭐 이런 거리도 있었는데 당시에 안기부 같은 경우에 야 YS? 난 모르겠는걸? 이회창도 난 모르겠는걸? 이인재도 모르겠는걸? 누굴 해야 되지? 야 누가 우리한테 제일 도움이 돼? 이 기준을 해서 보는 거죠. 그것이 진보 정치인이든 보수 정치인이든. 네. 근데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속어법을 이렇게 하나 해보면 안기부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당시에 DJ는 안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만약에 대통령 되면 분명히 안기부에서는 개혁이 있을 거고 그러면 아웃. 그럼 그다음에 이인재 우리 이제 당시 후보를 보는 거죠. 이인재 후보는 신한국당 출신이긴 한데 뭔가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개혁적인 이미지였거든요. 예. 당시에는. 네? 아, 죄송합니다. 젊으실 때니까. 아니, 또, 예.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깜짝 놀랄 젊은 후보. 40대 노동부 장관. 예. 당시에 개혁적 이미지였어요. 어디도 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인재 후보도 아웃. 그럼 나온 건 이회창 후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들이 이회창 후보랑 결탁이 이건 모르겠는데 그들이 이제 픽을 하는 상황인 거죠. 누구랄까? 여기로 해보자. 그들의 기득권 유지에 네. 적합한 후보. 영화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후보 당선을 껄끄럽게 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제 평양에서 볼 때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려운 것이 남한의 정치 지형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제가 그때 막 올라갈 때니까 제일 가능성이 있는 이인재 쪽하고 좀 관계를 터봐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결국 이제 이회창 후보가 이제 다시 올라섰잖아요. 네. 올라섰는데 내 기억으로는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를 넘어섰던 일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네. 지지율에서. 그래가지고 평양에서 막판에는 결국은 이거 이재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거의 그냥 중립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제 그게 뭐 제 판단인데 뭐 어디까지가 실제 뭐 내 평양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질 못해가지고 네. 그건 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채널A 특종인데 이게 지금 박재서 씨가 여러 매체하고 인터뷰한 걸 저도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김대중 후보 측에 정동영, 천용택 이런 분들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하셨는데 이상하게 이인재 대표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더라고요.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불꽃 튀는 그 시기에는 저는 이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것 같고 나에게는 이제 운명적인 11월이 오는데 대통령 출마 선언할 때 2등이었죠. 네. 뭐 이회창 후보는 뭐 도저히 뭐 바닥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고요. 예.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한 자리 숫자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여론들이 나 쪽으로 뭐고 뭐 출마 나오고 그랬는데 YS께서 나를 3번을 불러서 절대 이번에 나가면 안 된다. 예. 도지사 그만두고 선대위원장 맡아서 도와라. 당선시키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해라. 예. 이대로 가면은 DJ가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삼김 시대가 이게 계속 가면 되겠냐 이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출마를 이제 독자적으로 결심을 했었죠. 그 바람에 뭐 김대중 후보 진영 대변인하고 이회창 후보 진영 대변인이 내가 200억을 YS한테 받았다. 전 언론이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신문, 텔레비전이 한 일주일간 집중 폭격을 했죠. 결국은 이제 그 경쟁에서 밀리고 나중에 이제 저는 대선 끝나고 몇 달 있다가 터졌어요. 혹시 그 상승세를 타다가 지지율이 반토막됐을 때 북에서 제안했던 그 이야기가 좀 아쉽게 생각되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는 뭐 왜 제안을 해왔으니 뭘 도와줄 거 없느냐. 아니 솔직히 내가 북한에 뭘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뭐 돈을 달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뭐 아예 나는 딱 잘라버렸던 것이고 예. 동서가 나 때문에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돼가지고 내가 후배 변호사를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예. 그 후배 변호사가 변론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평양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 될 생각이 없다. 예. 그렇게 정확하게 진술을 해놨더라고. 예. 그래 제가 말하시게 나는 뭐 진술이 조사 받아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래, 조사 받아도 나는 뭐 떳떳하겠다. 그래 네. 걱정을 안 했죠. 영화와 실제 다른 점이 있다면 영화에서는 이제 당시 여당 관계자가 북측의 무력 시위 대가로 제안한 금액이 400만 달러로 나오는데 흑금성 박채서 씨의 말에 따르면 그건 1억 달러였다라고 하죠. 그게 이제 과연 가능했던 일인 것인가? 1억 달러면 당시 환율 생각해 보면은 2천억이란 돈인데 과연 국정원에 뭐 특활비도 많고 검은 돈들이 많다고 하지만 국정원에서 당시 환율로 1억 달러 조달이 가능했을까? 만약에 한나라당과 커넥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당시 이회창 캠프 측에서 선거자금 쪽에서 2천억을 조달할 수 있었을까? 북한에 줄 돈을 별도로?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현실적으로 것이다.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400만 달러는 돈은 좀 작은 것 같긴 한데 예. 최소한 1억 달러는 저는 좀 비현실적인 금액이 아닌가 이제 싶어요. 박채서 씨 증언이 그렇다는 네, 거죠. 박태석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언급되는 건 36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창 측 정모 의원이 만나가지고 360만 불을 이미 줬다. 이름 다 그다음에 바뀌게 이제 됐는데 1억 달러는 뭐냐면은 예. 약속이라는 거죠. 이제 약속. 그러니까 성공보수. 성공보수. 끝난 다음에 주겠다. 이 얘기인 잘 것 쏘면. 같아요. 예. 이 사람 진술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뭐 1억 달러 성공보수 약속한 게 맞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엔간한 기업인들의 입국료 또 100만 달러 가까이 됐어요. 네. 북한 들어가려면 일단 1억 달러라는 게 뭐 굉장히 큰 돈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 뒤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5억 달러를 줬는데 그리고 당시에는 안기부의 운영 자금이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특활비 그게 거의 조단위였다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말하면 성공 보수로 된다며야 뭐 1억 달러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1억 달러 약속한 거는 뭐 상식적으로 별 크게 뭐 놀랄 일은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도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뭐 악마하고 거래해서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었겠죠. 1억 근데 달러쯤이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물론이죠. 있을 수 없는 지금 일이나 뭐 미국의 트럼프도 생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뭐 해킹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냉전 시대에는 이제 이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하고 적이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협상도 하고 뭐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은 정권 잡기 위해서 그런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98년에 이제 김대중 후보가 1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북풍 사건에 연루된 당시 권영애 안기부장 등을 구속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재판 과정 두고도 표적 수사다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권이나 정권을 잡으면 전 정권에 수사를 해요. 근데 그게 표적 수사냐 아니면 이제 제도 개혁이냐 해가지고 사실은 보는 시각마다 다르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일단 당시에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서 안전기획부를 국정원으로 바꾸고 그 중정 때부터 있었던 어떤 악습들을 철폐하고 개혁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영의 당시 안기부장의 수사는 어떻게 보면 필요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무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떠나서 수사를 하고 나서 국정원으로 바뀐 다음에 국정원 다시 태어났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DJ 정권 때도 미림팀, 도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때 북과과의 접촉에서 국정원이 동원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갖고 당시 정권에서 안기부를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안기부장에 대한 수사는 들어갔겠지만 결국 그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근데 뭐 표적이니 아니니 이거 굉장히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 누가 되든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갖다 표적 수사란 말 듣기 싫어가지고 봐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 삼을 방식은 저는 표적 수사냐 여부가 아니라 수사 방식이에요. 수사 방식을 옛날 안기부 방식으로 한 거예요. 사람들 납치해오고 그다음에 고문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밝혀낼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수사 방식의 이 불법성 때문에 결국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무죄를 결국 풀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던 거고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수단의 정당성, 절체 합리성 이걸 갖다 깼을 때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지금 얘기를 하면 1998년판 적폐청산 수사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분들이 너무나 분노감에 막 치를 떨었어. 그래서 도덕적 폐륜화라고 비난을 했다고 이회창 당시 그 후보와 그 주변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수사를 했는데 저는 이건 물타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이에요. 대북 정보망 휴민트가 다 무너졌어. 그거 복구하는데 10년 걸렸다고. 이렇게 붕괴된 정보망이 미국과의 정보 공유나 이런 데까지 나중에 영향을 준다고. 국가 시스템 운영이라는 건 5년 정권이 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너무 좀 분노감 때문에 오바했다. 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흑금성을 노출시킨 건 안기부였어요. 이대승 파일을 통해 가지고 노출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사람하고 접촉했던 북한 측 인사들이 몽땅 다 이제 그렇죠. 문책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실수한 게 바로 뭐냐면은 그때 이제 접촉을 했던 북한 측 요원을 우리가 납치해 온 거예요. 여기서 두들겨 팬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안 나오니까 다시 돌려놨는데 중국 정부에서 알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 때 이제 블랙 요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쫓겨온 겁니다. 근데 그게 휴민트의 붕괴는 아니고 자꾸 휴민트 붕괴 마시는데 휴민트가 붕괴됐던 건 언제냐면은 사실 그 이명박 정권 때예요. 그 뭐든지 이명박 정권. 이거 누구냐면 정두환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정일 사망했을 때 우리 국정원에서 몰랐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알았거든요. 뭔가 중대 사태가 발생했고 아마도 김정일 사망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완전히 무너진 게 그때 이제 정두환 의원이 뭐라고 올렸냐면은 이 정부 출범 전 소위 대북 휴민트 체제가 와해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이었어요. 이들이 이명박 음해 세력이었다는 거죠. 일국의 소중한 자산이 이런 모략 한마디에 날아가는 한심한 일들이 다반사였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면 지금 국정원장을 하고 있는 서훈. 제3차장이었고 그 당시에 이분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북 전략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 200명 있었는데 얘들이 다 그거 한 거거든요. 이걸 해체시켜가지고 국내 파트로 다 돌려버리고 그 고위층들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휴민트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공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하고 조선족 공작. 이렇게 나오니까 조선일보에서 하다 보다 못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정원은 틈만 나면 해외에서 목숨 걸고 활동하는 요원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는데 국민들은 적국기관의 위장자밀도 마다하지 않는 뭐 영화 속 장면을 갖다가 연상하는데 실제로 드러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 가만히 있고 돈 주고 조선족하고 탈북자도 시킨다. 이게 뭐냐라는 비판이 조선일보에서까지 나왔다는 거죠. 저는 뭐 그 아까 그 이제 표적 수사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주제로 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비밀 정보 공작 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비밀 공작 차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검찰이라는 거는 아주 그 공개적으로 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의 칼이 비밀 정보 공작 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나라를 저는 보들 못했어요. 저 비밀 정보 공작 기관의 수장들을 전부 감옥에 보냈거든요. 이거는 비밀 정보 공작 기관의 역량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아, 이거 정말 이제 빨리 끝을 내야 된다고. 우리나라도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동의하는데 저는 사실은 관점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권영애 부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단순히 그냥 어떤 정파의 분노가 아니라 국민적인 분노가 너무나 놀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북한에다 돈 갖다 주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그 미사일 쏘라는 부탁을 아니, 뭐 한다는 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저는 당시에 그 권영애 씨가 나중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표적 수사라고 만약에 본인이 주장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저는 후한무치한 일이다. 당시에 수사한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돈도 많았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그 흑금성 씨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거든요. DJ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권영애 안기 부장이 나서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사람 묶어놔야 된다. 그래서 제보를 합니다. 뭐냐면 거기 영화에 보면 그 도자기 나오잖아요. 그거 판도를 좀 땡긴 모양이에요. 그렇죠. 도자기 판도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DJ 측에 가가지고 내가 당신이 계속 개입하면 이걸 까겠다라고 해서 그걸 막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위 국풍장사가 현 정체는 없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지라도 지난 뭐 6.13 지방선거 때만 하더라도 선거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 열리는 거 두고도 말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미국에 사정했겠냐라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어찌 됐든지 간에 선거철 되면 정치권에서는 북풍을 좀 이용해 보려는 그 이용설 여전히 있는 게 아닌가. 북풍이라기보다 이런 레드 의문을-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레드 이제는 컴플렉스. 북한에 A를 해가지고 북한에 어떤 행동을 해주는 걸 바라는 시대는 지금 지난 것 같고 아직까지도 레드 컴플렉스를 인용한 건 이번에 지방선거도 그렇게 치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주사파 정권이다. 청와대에 다 주사파가 장악했다. 그다음 종북 정권이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누구 내려올 때 통일 뭐 대교구까지 가가지고 블로킹하고 막 난리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만약에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무슨 안보가 무너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른 게 그 세력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글쎄 뭐 미국이 우리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했다면은
미국이 좀 생각이 잘못된 거고요.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그리 간 거 아닙니까? 그 10일 날 11일, 12일 그 3일 동안은 선거 이슈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슈를 선점한 거죠. 사라져버렸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 뭐 어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뭐 여론조사 결과 나왔던데 정책이나 인물을 일절 안 보고 투표했다. 이게 거의 50%더라고요. 그거는 선거를 위해서 참 좋지 않은 일이었죠. 역부품이죠, 그거는. 의원님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당시에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 6월 10일에 안 하고 남북 정상회담 결렬 다시 판문점 선언 뭐 휴지 조각 되나 뭐 이게 만약에 6월 12일 날 헤드를 장식했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선거 결과 똑같을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구도를 못 이겨요. 이슈는 구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 그 12일 날 안 하고 뭐 그 뒤에 했다고 해서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 열기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1월 달에 사실 대통령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50%대까지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 올라가 버린 거예요. 특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이 선거 전날 해달라고 사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한 거 급하니까 아니에요? 뭐 무슨 얘기인가. 아니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정치적인 경륜이나 법조 경력이나 대표님 같은 분이 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당대표가 그러면 그거는 좀 대표가 좀 자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은데 안 듣나요? 그분은 워낙 그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안 들을 것 같아서 저도 말을 안 했어요. 그 정동영 의원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북풍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지금도 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세력이 있다고 하면 이제 보수 세력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얘기하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겠죠. 근데 지금 과연 만약에 이제 북풍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가 있느냐? 그 전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실증적으로 한번 검증이 된 게 2010년에 지방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지방선거가 지금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당시 지방선거가 지금 문재인 정부 탄생에 저는 기반이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대선 500만 표 지고 나서 우리 패족이다라는 게 당시에 이제 안희정 씨가 얘기를 한 건데 2010년에 친노 세력을 지방선거 통해서 부활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12년에 총선 치르고 대선 치르면서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오늘날까지 저는 온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2010년에 지금의 여건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천안함 사건 터지고요. 그리고 나서 수사를 하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수석님이 아실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수사 결과를 지방선거 전에 발표합니다. 짜잔 하고. 전쟁기념관에서. 그죠? 네. 저는 그거 보고 아 선거 끝났다 이건. 왜냐면 이제까지 신뢰로 봤을 때 이 정도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휴전선에서 총 좀 쏘는 거랑 좀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함이 침몰이 된 거니까 그걸 대통령이 북의 소행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는 끝났을 것이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선거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죠. 물론 당시에 이제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이제 야당의 지도자들이 당시에 이제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을 잘 짠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 어떤 북의 어떤 일종의 북풍 이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은 저희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그게 나올 일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차기 지도부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를 비롯한 지금의 지도부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김병준 위원장은 뭐 북풍이라든지 안보 프레임 이거를 보수 정권의 전유물을 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까 이제 뭐 바로 이게 이제 5.24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5월 24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할 때 아주 솔직히 고백하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선거는 진짜 끝났다. 그냥 그때 뭘 느꼈냐면 아 그래. 근데 뭘 이걸 저희가 이용하려고 그랬던 건 물론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 정확한 그 진상이 밝혀졌다는 자체로도 저희가 이미 그 상당히 내부적으로 고무가 됐었을 텐데 그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을 계기로 파라다임이 바뀌었다. 더 이상 북풍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 또 이제 많이 바뀌었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북이 더 이상 남쪽의 보수 세력과 적대적 공생을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남북 정상회담한 이후로는 아 진보와 손잡는 게 훨씬 이익이구나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는 부품 같은 거는 이제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보수를 표방하면서 내심으로 북한에 대한 공포심, 그다음에 레드 컴플렉스를 여전히 자극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집단은 여전히 있다. 그것을 우리가 최근에 본 것이 이제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 네. 이제 얘기한 거죠. 입국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드러난 건데, 물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될 일이고, 빨리 좀 그분들이 음지를 벗어나서 좀 햇빛 밝은 세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30년 전 당시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대한민국 정치 중심에 뭐 여전히 계신데 지난번 외부자들 출연하셨을 때 총선 마지막으로 선거의 뜻이 없다 이런 의견을 비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은 정계 은퇴를 시사한 발언이었던 저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십니까? 아니면 못다 이런 꿈 계속? 예, 저는 뭐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저는 평소에 이 정치는 그 은퇴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있는 곳에는 정치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질서를 만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에너지가 다 소진돼 가지고 사라진다고 모르지만은 그건 숙명적으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뭐 그걸 은퇴한다 안 한다 이런 의식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그 40대 초반에 이인재 변호사가 정계에 처음 입문하셨을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39살 때 했습니다. 네, 그때 이인재 변호사 같은 분을 뽑아야 된다라고 학생으로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신진 그 감사합니다. 법조인들이 되게 많으셨고, 그때 제 어린 마음에도 야, 저렇게 단단하고 언변이나 이런 면에서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좀 새바람을 일으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간절했었거든요. 예전 이인재를 능가할 만한 가슴 떨리는 신진들을 좀 이렇게 육성해서 키워주실 생각은 없는 것인지. 젊은 신인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뭐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들이 성장하는데 걸음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예. 이동관 수석도 그렇고. 네, 우리 이인재 전 의원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오늘은 피닉제를 좀 사용해 볼까 하는데 외부자들에서도 피닉제 이인재 전 의원님의 화려한 비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동관 수석께서 북풍의 후유증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최근에 심상찮은 북풍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제 수습사원께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사건이 있었어요. 예. 관세청에서 10일 날 일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서 66억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석철 35,038톤은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왜 했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북한 물품을 이제 러시아를 경유해서 제3국으로 중개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하게 되면 중간에 커미션을 받지 않습니까? 그 커미션으로 현금 대신 이 북한산 석탄을 받았다는 건데,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으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수사 결과 나온 건 아닌데, 미국에서 야 니들 러시아 석탄 가져가는 거 그거 북한산일 수도 있다? 네. 라고 정보를 줬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나중에 이게 터졌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설왕설래 왈가부 얘기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된 건 없죠. 현재까지 아직 조사 중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 정도 사안이면 저희 정보기관에도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국정원에서 일주일만 대들어서 조사했으면 이거 다 밝혀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알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만, 당시에 그 한국 그 하역장 빌린 뭐 여러 가지 서류나 이미 거기에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도 명기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북한산 석탄 같다고 관세청에서 남동발전에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단 지난 건 지난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덮고 가냐 털고 가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덮고 가자는 쪽에서는 야 지금 남북관계 분위기 좋은데 뭐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 터지면 남북관계 지금은 좋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되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국익을 위해서 덮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 얘기도 뭐 이런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누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흐름이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 과장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그 뭐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정부한테 제보를 한 거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래가지고 관세청하고 검찰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라고 했더니 얘들이 불러도 안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확인할 게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래서 10개월이 걸린 건데 여러분들 의심하는 게 계속 그런 거잖아요. 여기 친북 정권이다 역시. 북한에서 아니, 북한 66억 도와주기 위해서 북한한테 66억의 현금을 갖다 안겨주기 위해서 저건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건 좋은데 비판을 하더라도 그 비판의 시나리오가 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만큼 나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얼만큼 인지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데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뭔가 지금 상황을 자꾸 이렇게 물타기하고 지금 이렇게 어영부영 저 뒷문 열어주려는 거 아닌가는 의심을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지금 저도 10개월이 그러지 않기를 예컨대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는 게 조사가 오래 걸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10개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남북 화해 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을 때인데 네. 그때 뭐하러 봐줘요 이거를. 만약에 이게 만약에 나라 정부에서 봐줬다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도 뭐 6억 달러도 아니고 66억 달러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보시는 거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이거를 또 국정원이 바로 수사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오버죠. 수사라는 국정원이 말씀은 안 쓰. 무슨 법적 근거로 예, 수사를 그거는 해요? 이제 수사가 권한이 없는 아니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누가 봐도 관세청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좀 능력도 미흡하고 시간도 수사기법상 여러 가지를 이제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특검하고 비슷하네. 정부가 볼 때는 오해가 될 만한 빌미를 준 점은 정부도 이제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국회 부의장을 지내셨다는 분이 왜 관세청이 수사 안 하고 뭉개고 다른 데도 넘기지도 않고 봐주는 거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거는 저는 미국의 매파들이 지금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저해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소재가 된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실 만한 분이 현 정부에 타격이 된다면 국익을 조금 저해하더라도 이런 거를 그냥 무책임하게 폭로하시는구나 이런 걱정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아니 없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국익에 저해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 그 대상이 된다고 만약에 미국이 결정을 한다면 그거는 뭐 큰일이죠. 누가 폭로를 하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 진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 결정 라인에서 뭔가 사보타지하려는 그 분위기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네, 방금 이 하고 수석께서 있으니까. 그 얘기하셨는데 수입업체 재고하고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약간 엇갈림 효과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예. 들어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는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라고 예, 하는 그렇죠. 세컨더리 보이콧이지만 많은 경우 남동발전 같은 경우 몰랐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처리의 문제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적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지금 수입업체 재고하고 관련 법이 재고를 갖다 검찰에서 기소할 겁니다. 이런 절차를 하는데 뭐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뭐 때 미리 할 적절하지 않은 것 필요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과장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가능성의 교수님 말씀하신 영역이니까. 66억을 가지고 현 정부의 어떤 그 대북 정책 타격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는 남북 관계의 좋은 흐름들에도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수사를 비진하면 뭐 좀 야당에서 국정조사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저는 고려해 보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 통해서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는 걸 해야 그래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특검에 예산 얼마 썼는 줄 아세요? 국정조사하는데 무슨 그렇게 예산을 낸다고 그러세요? 특검도 아니고 32억 썼습니다. 특검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국정조사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지 안 하던 거 하게 되면. 어쨌든 미국 조야, 특히 이제 미국 의회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아무리 마음먹어도 의회에서 뒷받침 안 되면 그 사실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미국 의회에서 어쨌든 외교를 담당하는 강경파들이 대북제 얘기를 하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불에다 기름을 붓고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우린 그게 아니다. 우리가 북이랑 국거래한 거 아니야라는 걸 좀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선 얘기할 그러니까 수가 별 있다. 국정조사도 뭔가도 필요하다는 그래야 대북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일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66억짜리가 별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알아요. 미국의 강경파들은 모를까요? 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뭐든지 다 대비하면 좋겠죠. 난 좀 예산만 남으면 우리나라가 UFO 군단 방어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외계인의 침공에 대응하는 뭐 이런 것도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과장해서 보실 건 그러니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뭐 정말 뭐 의혹이 될 만한 것들이 남아 있고 뭐 이렇다면 국정조사라는 건데 이럴 때까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국정조사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수백 수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인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아예 이 문제를 무시하고 뭐 수사도 안 하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정부로서는 뭐 성의를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법리적으로도 사실은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게 문제가 되려면은 정부나 정부가 관련돼 있는 공기업 같은 곳에서 알면서도 이걸 수입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익을 공유하고 했을 때가 문제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남동발전은 일종의 피해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예, 예. 또 한 가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아, 진짜 정말 큰일인가구나. 정말 큰일이 났구나. 그렇죠.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경제 투톱 불화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요즘 솔솔 나오고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사이의 불협화음 또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걸까요? 일단 두 사람이 좀 다르죠. 예, 다르다는 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실장은 조금 출발부터 좀 상대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 유명한 호남의 명문가 장씨 집안. 동생은 캠브리지 장하준 교수, 누나는 장하진 전 장관. 그 작은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야. 그 장하 들어가는 사람 아이고 다 유명해. 죄송합니다. 장하진 장재식 장관도 다 예, 그 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집 맞죠. 아들들 다 저기. 그러니까. 뼛속부터 금수저다. 뼛속부터 금수저에다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그에 반해서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사실은 조금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관료 에이스 관료들이랑 문법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에이스 관료라는 게 사실 예전에 뭐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나와가지고 고시부터 탄탄대로 이건데 이분은 상고 출신입니다. 또 야간 대학 다니다가 뒤늦게 이제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닥부터 올라온 흑수저 출신이고 이 좀 위치도 좀 다르죠. 근데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관료하고 교수 간의 기본적으로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등장하든지 관료 출신도 중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 때부터 있을 때 자문 교수급에서 중용을 하는데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 교수 출신하고 관료 출신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관료들은 교수를 어떻게 보냐면 야 니들이 뭘 알아? 니들 돈 벌어봤냐? 야 너 책에서 네 생각이잖아. 교수는 이제 관료를 볼 때 뭐라고 보는 거냐면 야 니들이 언제나 개혁적이냐? 니들한테 대통령이 포위되면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어떤 국정과제들을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어떤 이상대로 하는 게 맞아라는 그런 충돌이 항상 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어떤 큰 정책, 그러니까 단순 정책을 넘어서 뭔가 이렇게 좀 이즘이나 도그마처럼 포장이 된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두 사람의 갈등이 예전에 있었던 교수와 관료들의 갈등보다는 좀 더 크게 보이는 측면들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든 그런 정도의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거를 자꾸 갈등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틈을 벌리려고 하는 부각시키는 분들의 의도는 저는 좀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언론이 그걸 또 재밌어하고 또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한편으로는 또 부추기기도 하고 하는데 경제팀의 갈등과 분열을 촉발시키고 그걸 부추기는 기사를 써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라서 이러는 건지 그거는 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은 원래 갈등을 부추기게 돼 있는 데예요. 싸움 붙이고 저 싸움 구경하는 게 원래 언론이니까 나쁘게 얘기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 두 사람 간에 메우기 어려운 그 경제 운영 철학의 그 상반된 DN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 같으신 분은 뭐 교수 이전에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소액주주 운동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 방점을 두시고 살아오신 분이고 김동연 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커리어 전체가 아주 거의 완벽한 공무원의 전형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의 역대 정권에서 쭉 이어서 했죠.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을 넘어서 중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때도 경제비서관 하다가 그 예산실장 하다가 그 대경부 차관까지 가고 그다음에 우리 또 그다음에는 국무조정실장 갔다가 네. 그러니까 굳이 개념화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장하성 실장은 이 국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쪽은 시장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충돌이라는 거는 불가피한 것이다. 네. 그러나 그거를 사실은 누가 이걸 조정해 줘야 되냐면 대통령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좀 불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좀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 표명을 했고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에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개선이나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내비쳤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가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소득주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현실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용 쇼크가 왔는데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한 판단이 좀 다른 거거든요. 네.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라는 것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좀 일부 조정해야 인정한 된다는 거죠. 거죠. 근데 두 분이 합의하는 건 뭐냐.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기본 라인을 갖다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건 합의를 하는 거예요. 네. 뭐랄까 갈등 같은 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장이 일단은 경제부총리예요. 수장이고 사실은 그렇죠. 책임지고 그 조직 있는 직제상 사람이. 사실은 뭐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게 그 밑에 있는 거고 그분의 말에 비하면 스텝인 거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장 실장은 청와대 안에 있는 스텝이다. 이런 발언을 두고도 갈등설에 기름 부은 거다. 어쩌면 책임감 있는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장 실장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맞다 그분이 사령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예. 그러니까 국회 예결위에서 권성동 의원이 물어보신 거잖아요. 도대체 사령탑이 누구냐. 예. 사실 물어보신 분의 의도는 뻔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부총리지만 쌈 붙이려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뭐 어서 맨날 언론 갖고 막 그래. 야당이 원래 쌈 붙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언론이 또 신나게 받아 썼는데 지금 보면 당연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게 스텝이고 뭐 수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스텝인 것이고 경제사령탑이 부총리니까 부총리 직함까지 줘가면서 경제팀의 장을 맡긴 것인데 예.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본인의 책임감을 강조한 것이지 장하성은 스텝밖에 안 되고 나는 대장이니까 내가 왕입니다.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왜 다르게 들리죠? 그렇게 들리나요? 저는 대장은 나야 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약간의 뭔가의 정치적 감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혼자 나올 때랑 같이 나올 때랑 국회에서 나와서 말이 톤이 좀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스텝 얘기할 때 혼자 나올 때거든요. 예결에 예. 혼자 나와가지고 누구야? 난데? 거긴 스텝이야. 자기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책임진다는 게 일자리 잘못되면 내가 사표 내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책임 누가 지죠? 책임 대빵이 지는 겁니다. 우리 시청률 알려면 책임은 CP가 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 주도권 갖고 있는 사람은 나다. 나다. 네, 그런 내가 얘기. 책임지는 거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강한 일단 톤의 어떤 저는 입장을 나타낸 거라고 보고 근데 그 다음날 두 사람이 나왔을 때는 먼저 싹 가서 민사도 하고 화면도 예쁘게 만들고 말의 톤이 좀 낮아져요. 근데 장하성 실장이 그 밑에 달린 이유들을 보면 어차피 정책 집행은 경제부총리가 하는 거잖아. 하나. 네. 두 번째. 나는 장관들 회의를 그냥 아무 주재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탑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내 마음속에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최고의 우선권자는 나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의사가 존중돼야 돼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근데 좀 약간 재미는 있는데 좀 약간 야매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근거는 없기 그거나 근거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추론인데 어쩐지 끝까지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그 고용에 영향을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의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는데 그렇게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좀 일해본 경험 있는 내부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외교적인 언사와 관계없이 저희도 김동연 부총리를 좀 아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 양반은 소득주도 성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오랜 이 경제학 주류의 이론이 우선 아니고 그다음에 결과와 현장과 현실을 중요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성장이 이루어져서 소득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지. 그래서 아마 최근에 뭐 청와대에서는 부인했지만 똑같은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사의 표명했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저희의 감각으로는 이 양반이 만약에 무슨 그 정치적인 생각이나 야심이 있었으면
오히려 거꾸로 지금 치고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자꾸 뭐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 이런 뭐 경제학에 없는 이론이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 주류 경제학자들은 뭔 얘기를 했냐면 낙수 효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기업들 살찌게 되면 그 낙수물이 떨어져가지고 밑에도 잘 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분열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난 10년간 OECD 평균, 그러니까 기업과 가계로 그 배분되는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로 오는 게 OECD 평균은 2% 줄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10%나 줄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기업이 10을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밑에 쓸 게 없으니까 내수가 안 산다는 거죠. OECD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1인당 노동 생산성 올려라, 그다음 내수 진작해라 이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나온 정책이라는 게 사실 말만 거창하지 두 개거든요. 그 바로 최저임금 인상한 거예요. 네. 또 하나가 노동시간, 그렇죠? 단축한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 모두가 합의한 게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금 와가지고 또 그걸 다 무너뜨려버리고 딴 데로 가야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이 뭐 꼭 최저임금만 그게 직결돼 있는 게 아니고 어쨌건 지난 새 정부 들어와서 54조를 썼는데 세금을 투입해서까지 소득을 높여줬을 때 그것이 얼마나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선순환의 기제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분배 정책이라는 다면 제가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출발점이 원래 분배 정책이야 분명히. 왜 ILO에서 임금 주도 정책이라는 거를 성장이라는 거를 그거를 벤치마크 했다는 거는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지 분배 정책이라면 당연히 분배 정책을 써야죠. 적절한. 받아서 말씀드리면 그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는 그 거대한 어떤 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지. 물론 뭐 보수 정치인들 일부가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동관 전수석과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보수 정치인들 일부 기득권층에 반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는 않는데 제가 신문에서 우리 경기 너무 좋아요. 우린 다 부자예요. 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경기 나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동물은 100만 원 벌면 150만 원 벌고 싶으니까 항상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감 경기는 항상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권인지 야당은 여당한테 뭐라고 정부에 뭐라고 비판하는 야 왜 체감 경기 안 좋아? 그러면 정부 여당은 뭔 소리야? 통계 숫자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가장 중요한 통계 숫자인 일자리에 대한 실업률에도 통계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10,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게 5번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 번이 93년도에 글로벌 거품 붕괴, 그다음에 98년도에 IMF, 2003년도에 카드채, 그다음에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외환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나 내부에 엄청난 큰 이벤트,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뚝뚝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외풍이라든지 내부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이게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제가 거죠. 그 원인을 54조라는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 54조라는 거 복지 비용이라든지 늘어가는 복지 비용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고용 쇼크를 우리가 충격을 완화시켰을 때 공공 부문에서 우리가 상당히 건실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비용이거든요. 이게 뭐 4대강을 갖다 버린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얘기를 할게요. 왜 그렇게 줄었느냐? 간단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20만에 30만이 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2017년부터 갑자기 뚝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지금 10,000명이 줄어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일자리가 줄었다고 합니다. 뭐가 줄었느냐? 일단 제조업에서 많이 줄었죠. 127,000.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 자동차 이거 구조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경비, 청소 10만이 줄었습니다. 임시근로자 10만 8천 줄었습니다. 일용노동자 12만 4천이 줄었는데 라고 한다면은 고용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고용률이 61.6%거든요. 올해 고용률이 61.3%예요. 거의 안 줄었거든요. 그럼 30만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그럼 왜 고용률이 안 줄었을까? 그럼 당연하죠. 산수니까 30만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 거죠. 그럼 어디서 생겼느냐? 그게 바로 상용 근로자예요. 1년간 33만 5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이 어떻게 되냐면 피보험자 수가 30만이 증가해서 1,283만 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없어졌다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임시근로자, 일용노동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른바 비정규직이라 그래요. 그게 정규직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용률은 그대로다라는 것은 비정규직이 지금 정규직화돼가지고 고용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통계를 갖고 이제 공방을 하면 밤새 토론해야 되니까 이제 굳이 또 4대강 얘기를 하니까 또 내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네. 아니 취소하겠습니다. 진짜 취소? 네, 취소. 4대강 취소하고요.
그래도 얘기할래. 왜냐? 그때 잘못하셨어요. 청간 제한. 잘못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얘기만 합시다. 이름이 알았어. 지금 문제는 계속 이제 수석님하고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구가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3클럽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인구 3천만 이상인 나라에서 3만 불 소득을 이게 세계적으로 뭐 10개도 안 되는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저성장이라는 거는 어디나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소위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 사태를 맞이해서 어떻게 산업을 구조조정하면서 여기에 이제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시기하고 지금 이번 정부가 맞은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는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히 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관료들인들 아무리 현실 타협적이고 반개혁적이고 혹은 뭐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인들 내 새끼가 나중에 뭐 굶어 죽기를 바라면서 정책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고 현실을 무시하면서 뭐 당장 분배 격차가 벌어지고 고용이 안 될 망정 나는 내 이상만을 주장하겠다 이러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나오는 어떤 기후나 인구나 이런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도외시한테 이거는 최저임금 탓이다. 이거는 고용시간을 줄인 탓이다. 그것도 1년 남짓된 기간에 이런 현상이 다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건 너무 지나친 단순화인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사실은 고민하는 건전한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건전한 비판을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그게 해요. 중요하죠. 하나 말씀드리면 대안 있는 비판을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대안이신가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는 보수 진영한테 이제 진보 진영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소득주도 성장론이 발현된 데가 없다며 있어. 니들이 좋아하는 일본 아베 정권 그다음에 영국 보수당 데이빗 캐머런이 할 때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일종의 정책의 믹스라는 거거든요. 조이는 것과 터지는 곳을 같이 만들어서 숨통을 만들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베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업한테 일자리 창출해라 임금 올려라 하기 전에 뭘 했냐면은 그 유명한 아베가 세 개의 화살을 세 개의 쏩니다. 화살을 쏘죠. 양적 완화하죠. 금리 인하하죠. 그냥 구조 개혁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출 기업들 돈을 진짜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아베 하는 얘기가 야, 너 나 때문에 돈 벌었지. 그 돈 뭐 할래? 사람 써. 임금 올려. 이겁니다. 그리고 데이빗 캐머런이 마지막 총선 이긴 게 제가 2013년이 지금 정확히 연도 기간 안 나는데 그때 공약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저임금, 그들 표현은 생활임금이에요. 그걸 올립니다. 올리는 대신 뭘 하냐면 법인세를 내려요. 그러면 꼭 대기업 문제가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세금이 내려가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코스트는 맞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부담이 없는 거죠. 이렇게 정책을 일본도 좀 사실은 똑같은 밸런스를 감세 좀 조치를 맞춰줘야 했어요. 정책을 좀 믹스를 해주면 노동자도 살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자영업자 다 소상공인도 다 살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저는 조금 현 정부 정책의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일단은 그 법인세를 내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나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금 안 내주면 재정이 악화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펑펑 써도 된단 말이죠. 예컨대 달러기 때문에 찍어내면 되니까. 우리는 찍어내면은 예컨대 우리는 10% 찍어내면 물가가 10%가 오르게 돼 있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기 때문에 전 세계로 가니까 이게 올린다 그래야 10% 바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여유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막 했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 엄청난 거 아시죠 지금? 근데 무역 적자도 지금 엄청나게 중국하고 싸움질 하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하 우리 이미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올려야 될 때예요. 미국에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 양적 완화 요번에 아까도 보셨죠 54조 그거 썼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아니요, 사실은 아니, 예. 저희 때도 이를테면 그 임기 후반 들어서서는 동반 성장이라는 그 새로운 어젠다를 내놨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미 대기업의 그 하청 기업 후려치기, 단가 후려치기나 뭐 갑질 이거를 규제하자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보수 정권도 대기업을 규제하고 그런 그 대기업의 어떤 문화를 생산적인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목표는 그래도 경제를 살리자는 거잖아요. 그죠? 민생을 살리고. 아까 뭐 그것도 좋은 지적이었지만 종합적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국민 설득, 정치권 설득 이런 걸 해나가는 지금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에 있으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이거는 좌우간 대통령의 정책이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거야.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도구마가 되거든. 그럼 그때부터는 그게 이 관료주의만 적폐가 아니고 그거는 더 큰 적폐. 왜 청와대가 고집하면 딴 데가 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실제로 실행된 거는 그렇죠. 노동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 인상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모두 다 주 52시간 준수를 갖다가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2년과 도금하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보수부터 그다음에 심상정 씨가 주 35시간이었죠. 거의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뭐 앞에 거를 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최근에 발표된 그 2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 소득 불균형이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됐다는 거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네,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계 동향 조사인데 경제부총리 고문께서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고문대. 일단은 고문이 됐어 이제. 지금 이걸 갖다 시계열적으로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새로 들어온 표본수가 56.8%예요. 원래 가계 동향 조사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폐기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근데 국회에서 요구해가지고 다시 부활하다 보니까 표본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게다 보니까 56.8%가 완전히 새로운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거하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표본 가구에서 저소득층이 크게 늘어났는데 1분위에 보게 되면 7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이 옛날에 35.5%였는데 그게 41.2% 늘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등화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는 사실 불변하거든요. 0.4% 정도고. 그래서 이쪽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상용직이 33만 5천 명이 증가했다는 측면은 바람직한 거고, 다만 예컨대 불을 떼는데 그 열기가 온기가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밑에까지 내려오진 않았고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저는 그래요. 어차피 결과로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다음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아까도 여러분들도 인정하셨지만 2년, 3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평가에 따라서 총선 치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총선과 그다음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랬지 만약에 과거에 보수 정권에서 이런 경제 성적표가 나왔으면 아마 저 당시 야당에서 정권 퇴진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소득 주도 성장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모든 지표 다 나온 상황에서도 56%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상당히 보편적 동의를 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모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대선 주자들이 합의한 거잖아요. 고용 참사에 대해서 야당은 장하성 정책실장 사퇴, 이거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책임자가 만약에 사퇴를 한다. 그런다고 이 사태가 해결이 되는 걸까요? 야당이 이런 또 추론해봤어요. 예. 이게 재밌을지 모르지만 야매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야매일 수도 있는데. 야매가 재밌는 재밌어요. 원래 MSG가 맛있어요. 그리고 음식 MSG 타야 맛있죠. 그러면 엄마의 손맛이 MSG. 네, MSG 타야 맛있는데 야당이 정말 네. 누구지? 저 장하성 실장의 사퇴를 원할까? 아니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나도요. 공격 대상이 없어지는데. 네. 그렇잖아요. 섭섭하지. 어떡하지? 그럼 이제 원래대로 혁신성 여기만 가나? 규제철폐 원래 전통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나? 예. 그럼 우린 다음 총선 때까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야당은 이제 정치 공세를 하는 거지. 진짜 속마음은 뭐 장하성 실장의 사퇴는 뭐 그리 반기지 않을 거다. 당리당략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아마 두 사람 다 이제 경질하지 않고 끌고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김동연 부총리 만약에 지금 경질하게 되면 시장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료 사회하고 기업들이 좀 들썩일 거예요. 우와, 이제 완전히 소득주도 성장 100%로 가는구나. 네. 그런 경제계에도 충격을 줄 수 있어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경질할 것 같고, 장하성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그 학습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핵심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 문제. 그런데 당시에 이정호 정책실장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법인세 인하 문제 뭐 이런 문제겠다. 일종의 정책적인 측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이즘과 도구마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을 상징하는 장하성 실장을 경질한다는 건 이건 나의 제2의 간판을 내리는 거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인하는 꼴이 거다. 돼버리기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모양새가 실제로 어떤지는 떠나서 겉으로는 장하성 실장도 건재하고 김동연 대통령도 경제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 전통적인 방식으로 좀 옮겨가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야매가 섞인 추론을 제가.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나쁜 결정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나마 현실적인 어떤 그 지혜를 발휘한다면 저는 장하성 실장을 품격 있는 자리 업그레이드해서 보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 우리 김동연 부총리도 그동안에 매우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하고 해왔지만 사실은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이미지 관리만 했다는 그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둘 다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밥 바꾸면 되겠네요. 좀 품위 있는 부총리를 보내주고. 부총리 품 있는 자리. 자리를 맞바꾸는 건가요? 40년 우정을 이어오며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 두 사람은 정말 운명 공동체였나 봅니다. 지난주에 같은 날에 같은 법정에서 두 사람 항소심 선고가 있었죠.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받았는데 이번 항소심 과정을 통해서 뇌물 액수가 늘어났죠. 네. 영재 스포츠센터 지원한 부분 뇌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형량이 1년 더 늘고 네. 벌금도 2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최순실 씨 역시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이렇게 이제 선고가 됐는데요. 뇌물의 범위를 얼마나 더 인정할 것이냐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법률가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조금 더 늘렸고 삼성을 위한 그 국민연금 동원 뭐 이 부분은 분명히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본 점, 이 점이 이제 좀 눈에 띄는데 이거는 이제 이재용 씨의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네. 어떻게 되나요? 쉽게 판단이 갈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2심에서 지금 판단이 갈려버리면 대법원에 딱 올라가면 결국 최종적으로 두 재판의 결론이 모순되게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판결의 가장 큰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는 독일로 간 거 중에서 뇌물을 72억이 아니라 36억만 인정했어요. 그렇죠. 뭐를 인정 안 한 거냐면 말 3마리. 네. 곰 3마리는 한 집에 있고 말 3마리는 독일에 있어요. 살시도 비타냐 라우시 하다 말 이름도 외우는 거예요. 이름도 외우는 하다하다 제가 말 이름을 외우게 됐지 무슨 비타냐 라우시 살시도 무슨 비타 500도 아니고 어쨌든 요 3마리 요 놈의 요 3마리가 누구 거냐 예. 이게 이제 쟁점인데 이재용 부회장 2심은 아닌데 삼성 건데 빌려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려준 거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뭔 소리야? 최순실한테 완전히 준 거야라고 본 겁니다. 네. 그럼 뇌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36억에서 72억으로 바뀌어 버리면 특가 횡령의 액수도 달라지고 그럼 50억이 넘어가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는 포괄적 승계자가 왜 없냐 다 있지 굉장히 나름대로 정치하게 썼습니다 판결을. 그러니까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지금 비상 걸렸어요. 제가 전화는 안 해봤는데 비상 걸렸을 거예요.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 추가로 더 하자면은 예. 이제 안종범 수석 수첩 증거 능력 문제도 그 정영식 부장은 부인하고 증거를 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행유예 근거로 삼았었는데 예. 이번에 또 이제 그것도 역시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죠.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진실이 담긴 진술 증거로 봐야 된다. 이랬던 것이라서 대법원에서 더 힘든 굉장히 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이게.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인부 문제는 대법원에서 결국 그 법리를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요. 두 사건이 다 대법원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결국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번 2심 판결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삼성 출신이잖아요. 휴민트가 있잖아요. 이재용 부장 재판할 때 전화도 취재를 하거든요. 거기 이제 재판을 담당하는 팀에 1심 선고 나기 전에 전화를 해봤어요. 야,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말 3마리가 문제야. 비타냐 라우싱 사이시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이렇게 선고 전날. 예. 근데 2심 어떻게 나왔어요? 그거 다 뇌물로 인정한 뇌물이다. 거잖아요. 그럼 제가 딱 항소심 전날 전화했죠. 야, 어떨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법리로 하면 무죄야. 근데 전부 무죄는 아니지만 비타냐 라우시 사시도 아니라면서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전부 무죄는 아니지만 비타냐 라우시 사시도 아니라면서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도 답은 몰라요. 삼성 일을 잘하나? 야, 뭐, 그거 오늘은 가는구나. 예? 가는구나, 그래, 대충. 아니 근데 그게 뭐, 그러니까 잘못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고를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재판을 하다 보면 감이 필이 오니까 오늘 죽어 나가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2심 두 번째 영장 칠 때요. 이재용 부회장 처음에 이제 재판 변호사들 웃으면서 들어갔다니 2심 때도 안 나왔는데 뭐 별거 있겠어 하고 근데 거기 아마 한동훈 3차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피트를 한 것 같은데 그 피트 하는 거 보고 우와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이랬다는 거죠. 왜냐면 피트를 너무 잘하고 이게 정치학을 설명을 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보는 예상이 좀 맞죠. 대충 재판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맞췄는데 이번은 모르겠네. 그래서 전화를 안 해봐가지고 전화 한번 해볼까요? 자, 휴민트 활동한 이후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 네, 한편 양승태 사법부의 이 재판 거래 수사 중에 강제징용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 결정적인 진술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서 나왔는데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 실장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일단은 글쎄 뭐를 이제 검찰이 들이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김기춘 전 실장 변호인 측 한 사람과 통화를 했었어요. 블랙리스트 했던 사람들. 내가
이거 하냐? 해. 그때 안 한다는 거 이거를. 왜? 네. 그랬더니 아직 실장님이 이거에 대해 말씀이 없으시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검찰 들어갈 때 누구랑 들어갔어? 혼자 들어가셨어? 그랬더니 변호사가 들어갔는데 그분은 이 사건을 핸들링하는 변호사는 아니고 예전부터 좀 같이 친한 일종의 그런 네. 형태의 변호사라는 거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에 블랙리스트 바라보던 시각이 좀 다른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내가 피해갈 수가 없는 거다. 하나. 두 번째는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내가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블랙리스트에 비해서 좀 클리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둘. 그리고 세 번째는 나 또 구속될 수 있는데 그건 막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 정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저는 사실은 이제 감옥에 다녀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건 정치인들이고 누구간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구나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그런 토로를 많이 했잖아요. 이거 내가 이러다가 죽어서 나가는 거 아닌가. 게다가 지금 가족사도 불행하시잖아요. 또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에게는 이게 더 보태진다 그래서 뭐 큰 결정적인 저게 아니지만 자기한테는 다시 재수감돼서 이제는 정말로 그런 공포의 시나리오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다시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신 거지 집행유예나 이런 게 확정돼 가지고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대법원 판결 나오면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수석님 말씀하신 꼽징역을 살게 되면 진짜 이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거기서 공포를 느낄만 해요. 나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이게 외교부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외교부 관리들의 특징이 거기도 이 군대처럼 외교 문서를 비밀로 대외비로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다 적어놓습니다. 다 적습니다. 예. 기록으로 다 남겨놓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명백한. 확보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가가지고 버틴다는 것 자체가 말씀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또 그걸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이거야말로 잘못하면 이제 민족 반역자 소리를 듣게 되는 사건인데 이거를 갖다가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서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데 본인이 그 책임을 뒤집어 쓰려고 강변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이러한 구조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를 하시고 나는 그냥 하수인에 불과했다 이렇게 가는 게 네. 사실하고도 맞고 본인 입장에서도 편한 거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 변호사님, 이 수습이 아니라 정규직 가능하겠습니까? 아, 뭐 그런 걸 또 물어보세요. 아니, 또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의 모토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뭐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채널A 정직원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일 나오기 때문에 화요일 밤에 한 번 더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채널의 힘을 빌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제가 또 소득주도 상담가 열렬한 충성주의자로. 근데 그 지금 유일한 흠이 뭐냐면 수습 기자가 너무 후한 위치예요. 아, 저요? 네.